제 성격이 저 기질이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좀 잠을 잘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더 심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어도 편히 잠을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막 부럽고 미워요. 자꾸 이제 편안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근데 또 한 측면으로는 그러한 긴장과 불안감이 더 이제 저를 또 준비를 더 잘 하도록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자자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막 또 일어나서 봐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한 측면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가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유명하신 스님을 한번 뵙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뵙거든요. 좋은 면 많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면을 많이 보라고 그러면서 설레게 살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75인데 아침에 일어나도 설레! 이러시는데 근데 정말 딱 느껴요. 그냥 전기가 찌릿 오더라고요. 저한테 설레게 살아야 돼요. 노력하다 보면 잘 되겠죠. 설레게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변론하고 크리톤을 직접 들어가서 보면서 정말 소크라테스가 법률 실증주의자인지 아니면 자유법주의자인지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전반부에서 법철학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변론은요, 제가 이렇게 책을 좀 가져왔는데 번역본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소크라테스의 이렇게 변론이라고 이렇게 크리톤도 우리가 볼 거고요, 에우티프론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저도 번역을 좀 했습니다. 이런 번역본들은 다양하게 보는 게 되게 좋아요. 문학 작품도 보면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면 현대문학에서 나오면 이렇게 또 에세 작품들도 보면은 다들 또 맛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에요, 변명. 왜 소크라테스 왜 이렇게 사람이 좀 왜 그래? 변명을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죠? 전 그랬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나이 70에, 지금 70입니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아테네 법정에. 법정 변론이거든요. 이 변론이. 저희는 앞에 소크라테스를 빼고 그냥 변론이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일까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법정 연설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소크라테스는요, 정말 철학의 화신이고 그 사람의 온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학의 온전히 갖춰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정 연설에서도 사과하거나 사죄하지 않고요, 논증을 합니다. 내가 왜 무죄인지. 그러니까 변론이죠. 변명이 아니거든요. 변명을 고집하시는 분들, 학자분들 계시는데 왜 자꾸 변명이라고 변명을 하시냐. 잘못됐으니까 변론으로 가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변명이라고 계속 번역했으니까 그냥 전통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자는 분도 있고, 심지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읽어보면 변명 아닌 거 다 아는데 꼭 그럴 필요 있냐고 그러는데 누가 읽어봤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누가 읽어봤겠습니까? 심지어는 TV에 나오셔서 막 그래요.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변명이 그런가 보지? 전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이 변론에서 자신의 무죄를 논증을 통해서 다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이 아니라 변론이다. 책의 내용하고 책의 제목하고 같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제가 이렇게 변론이라고 썼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역사적 소크라테스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3번부터 한번 얘기하고 가보겠죠.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매우 고대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전문적인 용어이긴 한데,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는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라는 뜻인데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문학자문 속에서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해서 테오스의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창작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 장르를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399년에 결국은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됩니다. 마치 교조 신혼운동 같은 거라 그럴까요? 동학 천주교에서 하듯이 소크라테스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1년 동안은 다 도망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명예회복을 뭘로 시작하냐 그러면 글로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서슬퍼런 권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그렇게 등장한 게 뭐냐면 소크라티코이 로고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입니다. 이건 이 문학작품을 썼던 구사했던 사람이 플라톤, 그리고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 책에도요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도 있고 향연이라는 책도 있고 굉장히 겹치는 제목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플라톤하고 크세노폰의 저작들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소크라테스 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마이너 소크라테스 문학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글들은 아주 단편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이스키네스도 있고요, 안티스테네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파이돈이라는 사람의 조피로스라고 하는 소위 대화편이죠. 이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제가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조피로스라고 하는 이 작품이 서양 최초의 관상학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에서는요 마의 상법이라고 하는 관상학 책이 있죠. 저도 봤습니다. 제가 왜 봤겠습니까? 너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보통 우리가 4주 같은 거 왜 보러 가겠습니까? 답답할 때 가잖아요. 한 번씩 하여튼 좀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의 상법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보다 말았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한 3개월 보시더라고요. 상해 임시정부 때 인재를 등용할 때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동양은 마이상법인데 서양은 파이돈의 조피루스입니다. 저 조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에 온 거예요. 소크라테스를 처음 봤겠죠?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목이 황소목에다가 그리고 눈두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피루스가 딱 보고 이 사람 남봉구 고집 엄청 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가 알키비아데스 때문에 결국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되게 됐지만 어찌됐든 알키비아데스가 막 웃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철학의 치료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관상학적으로 골상학적으로 보면은 조피루스의 주장이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철학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관상불여 심상.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은 아니었다.
김에 제가 하나 더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미련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눈썹이 끝에가 붙어있다. 이을 여자 써서 미련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좀 미련하고 그러지만 이런 분들이 한 번 하면 또 합니다. 아주 자기 주관에 뚜렷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이돈의 조피로스는 바로 철학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철학의 치료 기능. 현대에 와서는 철학 치료라고 해가지고 강원대에서 실제로 이쪽으로 상담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소크라테스 동아리 중에 파이돈은 또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티코의 로고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그 제자들이 구사했던 문학 장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변론은 철학적인 예술작품인가 준 역사적인 문서인가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여러분 역사적 소크라테스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 예수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역사적 예술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결국 찾지 못하고 히스토리컬 지저스, 히스토리컬 소크라테스 사실 남아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들은 첫째 누구한테서 남아있냐 그러면 희극 시인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희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있는데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사실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 희극 시인들 정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소크라티코의 로고이. 근데 이 소크라티코의 로고이 이 장르에서는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모습이 매우 상반되고 모순적이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작가들마다 다양하게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또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가 죽고 30년이 지나서 아카데미아에 온 사람이라서 일면식도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역사적 소크라테스에 대한 논의는 사실 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논문을 쓸 때 이걸 도대체 문학적인 소크라테스라고 해야 될지 역사적 소크라테스라고 해야 될지 갈등이 많은데 학자들마다 그거를 논문 쓸 때 밝힙니다. 그리고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변론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 변론은 플라톤의 첫 번째 저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철학적인 예술 작품이냐 준 역사적인 문서냐라고 했을 때 변론은 우리가 역사적인 문서로 잡아줍니다. 이건 보통 고대 철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그러세요. 어떤 분들은 초기 대학편이라고 해서 아주 넓게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최소한 변론만큼은 역사적 소크라테스로 우리가 좀 보자라고 하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문학 형식상, 장르상의 차이인데 변론은 전통적인 문학 장르입니다. 법정 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당시 사회에 굉장히 많았고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쓰는 관용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순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원에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셔서 쓰신 논문도 있고 그러는데 그 형식은 굉장히 좀 통일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변론 말고 나머지 플라톤이 26개의 대학편을 썼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이게 진짜 플라톤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참 어렵잖아요. 성경도 보면 동화복음 성경 이런 것도 있고 뭐 마카비아 상하 이런 거 있는데 천주교에서 인정하는데 개신교는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경화 작업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변론을 갖다가 변론은
플라톤의 26개의 그 대화편 중에서 25편, 변론을 뺀 25편은 소크라티코의 로고이고 변론만은 그래도 우리가 역사적인 문서로 보자 법정 변론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변론하고 크리톤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크리톤은요 철학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톤이 소크라테스한테 감옥으로 새벽에 찾아가서 탈옥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두 다 철학 소설이에요. 찬작입니다. 변론은 아니에요. 이 변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학 장르상의 차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의 이 세기의 재판에 직접 자신이 입회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런 표현이 두 번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톤이 자신의 26개의 대학편에서 자기 이름을 밝혔던 곳이 세 곳인데 두 곳이 이 변론이에요. 한마디로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직관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 네. 두 번을 얘기하고 나머지 한 번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타이돈이라고 하는 대학편에서 그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거든요. 플라톤이 아파서 참석을 못했다는. 그래서 이름이 세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자신이 직접 그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석했다, 입회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실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리포트 보고서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해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크리톤에서처럼 크리톤이 새벽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탈옥을 권하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사적 대화고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심원들이요, 이 소크라테스가 보통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난 국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배심원만 대배심단인데 500명입니다. 거기에 방청객들은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뭐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지켜봤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변론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거짓을 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러한 소크라테스의 명예 회복은 아예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결국은 플라톤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크라티코의 로고이처럼 철학적인 예술작품, 철학 소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서로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드리는 것은 법철학적 논의를 할 때 변론하고 크리톤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느 쪽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무게를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공식 변론을 하고 뭐 소크라테스의 시점을 하면 결말이 이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법정 변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피고가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유무죄를 결정을 해야겠죠. 대배심들이. 그래서 유무죄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형량을 양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 사형시키자는 형량을 유죄를 판결이 됐고요. 사형시키자고 했고 소크라테스는 한 30문화 정도의 벌금형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여러 가지 괘씸한 부분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아무를 안 했거든요. 뻔뻔함이 부족했어요. 스스로 얘기도 그러지만 원래 애들 데리고 와서 막 물리학 부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소한 편차로 사형을 형량으로 결정하게 되고 보통 여기까지 법정 변론으로 끝이 났는데 이 플라톤의 변론에서는 그 뒤에
최종 발언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죄 쪽에 표를 던진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할 수 없겠죠. 얘네들 더 힘들어질 거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너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무죄 쪽에 표를 던진 사람들한테는 죽음에 대한 아주 멋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자, 처음에 시작 저희는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면은 소크라테스의 법철학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법률 실증주의자인지 자연법주의자인지를 밝히는 부분까지 일단 좀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을 했더니 원고 쪽의 주장이 발언이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딱 등장해서 이런 얘기하죠. 아테네인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원고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셨는데 제가 뭐 능수능란하게 뭐 달변이고 저 전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나이 70에 처음으로 아테네 법정에 선 사람이에요. 제가 법정이라는데 처음 와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연설술 이런 거를 모르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은 뭐냐면 시장에서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살아온 거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허위사실이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이게 전통적인 법정 변론에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건 다 거짓이고 내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두 가지 자신에 대한 고발자들을 나누었습니다. 최초의 고발자가 있고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세대가 좀 다른데 최초 고발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리스토파네스가 부름에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현자는 하늘 높이 있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는 자이고 지하의 온갖 것들을 탐사하는 자이며 이게 소크라테스가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당시의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종교적인 무신론자라는 표현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소개된 두 가지 대표적인 죄목이요. 그 종교적인 불경건, 그러니까 나라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경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청년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연철학자니까 반종교적인 인사고 이 사람 무신론자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고 한결 약한 주장을 더 강한 주장으로 만드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게 소피스트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은 뭐 이렇게 돈만 주면 얼마든지 법 기술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래된 고발자들의 이 소문인데 이게 아리스토파네스가 부름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에서 막 그렇게 해서 희롱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이제 좀 믿게 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저 오래된 고발자들의 이야기를 현재의 고발자들 3명인데요. 멜레토스하고 아니토스하고 위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 장인, 정치인, 연설가들을 대변해가지고 대신해가지고 셋이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랬더니 죄를 지었는데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있고 땅 밑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탐구하는 자연철학자에다가 약한 주장 강하게 소피스트에다가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가르친다. 교사다. 이런 얘기인데 소크라테스는요 나중에도 그러지만 자기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는 교사 아니라고. 근데 왜 저걸 그렇게 강조하나 그러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교육교육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묻는 사람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당시에 소피스트들은요 돈 안 주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원 가서 돈 안 내면 못 배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무상교육,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증명으로 뭐를 하냐면 엄청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르기아스나 프로타고라스 같은 소피스트들은요 엄청난 거금을 받았거든요. 귀족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돈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매우 가난한 거. 나의 이 빈곤한 처지가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교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래된 고발자들이 현재의 고발자들보다도
더 악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냐면 그 델포이 신전입니다. 다 무너져 있죠. 그리스를 여행할 때 제일 필요한 게 그 그리스 여행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토산사파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데에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 부류의 고발자들이 소문도 있었고 이들의 선서 진술 때문에 자신이 갖다가 지금 자신이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비방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불쾌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희극 작가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 민주정 사회였었으니까요. 그때 그 그리스의 희극 작가 한 사람한테 우리가 놀아났단 말이야. 우리의 아테네 민주정이 그렇게 허약해? 우리의 정치 능력이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소크라테스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의 고발자든 나중 고발자든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이건 다 허위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비판을 하고 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델포이 신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중마고가 있는데요.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죽고 없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델포이에 가서 사제한테 신탁을 받는데요.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는 건 뭐냐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는 건 자기가 모른다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참 무슨 이게 영문을 모르겠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신이 자기를 가장 현명한 자라고 단언했는지 그것을 그냥 비판 정신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것만 살짝 보면은 역시 불경한 인간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고 감사합니다. 땡큐 소마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거를 알 뿐인데 왜 신은 나에게 현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실체적 진실을 밝혀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신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건 불경한 행위인가요? 아니면 매우 경건한 행위인가요? 자기를 납득시키고 신의 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경건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한마디로 신탁을 검증하는 대장정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신탁 검증 작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찾아갔던 사람이 정치인인데 여기 지금 나오는 정치인, 시인, 공장, 수공업자들인데 이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현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얘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현자인데 신은 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정치인 찾아갔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들이 다 자기 현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 스스로 현자야. 근데 소크라테스가 보는데 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지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무지의 무지, 이중무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근데 소크라테스는 모른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현자네. 이렇게 된 겁니다. 정치인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을 논박하고 이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만들어놨더니 이 정치인이 화가 있는 대로 당했죠. 또 옆에서 지켜보던 청년들이 그걸 보고 또 흉내내고 소크라테스는 역시 현자야 막 이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반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검증을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시인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를 찾아가고 그랬는데 모두 이들이 다 이중무지, 무지의 무지에 빠져있고 결국 신이 자신을 왜 현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신이 나한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아테네의 많은 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무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이 나에게 준 사명이 아닐까? 디바인 미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자신의 신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왜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당하고 그래도 자기가 좀 편찮하고 소문나 있었는데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현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도 자신에 대한 비방이 생긴 것도 이러한 신탁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멜레투스하고 아니투스하고 리콘이 자신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소크라테스는 복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뒤에 가서 살짝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멜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시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멜레토스가 소크라테스를 고소고발을 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토스의 말대로 따르지 않고 그들을 무죄방면하겠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요.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혜 사랑이 필라소포스가 필로스소포스여서 지혜 사랑이 철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이런 신탁 검증 작업에서 보여줬던 지혜 사랑하는 그러한 그 행위. 근데 이것을 하지 않는 조건, 철학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반기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께 복종할 겁니다.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법사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멜레토스를 대표해서 국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주장을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보다 자기는 누구의 법을 따르겠다? 신의 법을 따르겠다. 이게 안티고네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법률실증주의자가 아니고 자연법주의자입니다. 자신은 절대 포기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신이 자신에게 준 부여한 사명이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설령 몇 번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지금 대배심의 구성원으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대범하게 죽일 테면 죽여가라. 나는 그래도 계속 철학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배신단에서 굉장히 소란이 일어나고 술렁거렸습니다. 조용히 좀 하시죠. 막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입니다.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아주 반정치적인 인물이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있었던 정치 경험이 있는데요. 민주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르기누사이에서 해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물에 빠진 이 해군들을 갖다가 구해내지 못한 10명의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500인 위원회에서 단체로 재판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만 500인 위원회의 위원이었는데 그건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병합 재판을 하지 말고 개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과두정 시절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404년에 아테네가 망하고 스파르타의 괴뢰 정부가 들어섰을 때 소크라테스와 다른 사람들한테 살라미스에 사는 레온이라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였어요. 소크라테스도 이 사건에 연루시키고 레온을 죽이는 것도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갔냐? 지구로 갔습니다. 과두정이 8, 9개월 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소크라테스는 그때 죽었죠.
소크라테스는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아테네가 타국과 전쟁을 할 때 3번이나 참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소크라테스는 아예 정치로부터 거리 있고 국가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크라테스가 자연법주의적인 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반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인사라고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변론에서 소크라테스의 법 철학을 따져본다면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연법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한번 넘어가고 크리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크리톤이 문제적인데 크리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크리톤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한테 타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타로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이 크리톤이 굉장히 중마고우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간수들도 다 이미 요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자네가 죽는다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친구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알아봤어요. 망명지도 다 알아봤고 마케도니아로 가면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잘해줄 거고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애들도 생각해야지. 애들도 막 그래요. 나 이렇게만 하면 다냐? 그 애들은 고아처럼 살 거 아니냐?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미 이웃나라에서 다른 친구들이 돈 갖고 또 도착을 했어요. 그 우리한테 해볼 거 하나도 없다. 가자. 이런 식으로 탈옥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탈옥을 할지 말지를 우리 한번 숙고해보세요 이래요. 이거 정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이러냐죠. 그러면서 언제나 추론해보고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 소크라테스의 일단 요 정도만 하고서 한번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서로 따져보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저는 위해 금지 원칙 또는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나온 거하고 같이 합쳐서 얘기하자면 복수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요, 복수에 대한 성찰이 많이 부족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로운 복수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위해금지 원칙을 드러내는데 어떤 경우라도 불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하나의 원칙으로 따져볼 수 있는데 요거는 자연법적 원칙이 자연법의 제일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각자의 것을 각자에게.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타인에게 위해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자연법의 원칙이거든요. 여기 지금 위해금지 원칙이 바로 그 자연법 원칙이고 여기에서도 소크라테스의 자연법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위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가해진 악과 되갚는 악이 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많은 성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수하지 말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맡기라고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도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에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복수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도출해낸 게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서 위해금지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불의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에서 탄압을 한다면 누가 다치게 될까요? 아마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간수부터 교도관부터 해가지고 그런 일을 겪겠죠. 그래서 탈옥을 거부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 이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인화된 아테네의 법률과 대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탈옥의 부분에 대해서 아예 법률을 국가를 의인화시켜가지고 대화하는 그 데서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은 몇 개냐? 3가지입니다. 지금 설득을 하거나 국외 추방을 원하거나 아니면 이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설득 작업은 소크라테스가 이미 재판을 받고 독배를 마셔야 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그 설득 작업을 철학을 계속했지만 결국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국외 추방은 어떨까요? 변론에 보면은 추방령을 제안하려고도 했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70이고 여기에서 추방령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목숨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들 강하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나라에 추방을 가서 거기에서 철학을 하게 되면 아테네 사람들이 그나마 자신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고 그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국외 추방도 선택할 만한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건 뭐냐면 이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계약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요. 국법이 비록 악법이라고 해도 합의나 계약인 한 준수해야 한다. 이게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하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챗 GPT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법이 비록 악법이라 해도 본인이 합의하고 계획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테네에 의인화된 법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법은 당신이 성인이 됐을 때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 가면 되지. 근데 여기 계속 있고 여기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그랬다는 건 당신이 동의한 거 아니냐. 동의했으니까 결국은 계약이고 합의고 그러니까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이 주장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낸 사람이 17세기의 그 서양의 정치 사상가인 토마스 홉스, 사회개혁론을 주장했던 토마스 홉스가 매우 이 부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성균관대학의 그 법전에 계시는 한 교수님도 이 부분을 놓고 소크라테스를 법률 실질주의자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는 그거는 고전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전을 읽는다는 거는요 정말 굉장히 일적 일획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쉼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걸 놓친 겁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와 합의한 것들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들을 이해해야 하나 아니면 전적으로 기만해야 하나 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거든요. 정의롭다면 이거를 안 읽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 합의하고 계약한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약론적 입장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지 준법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왜 지킵니까? 그 법이 정의로워야지 지키는 겁니다. 이걸 빼먹고 법인 이상 악법이라도 준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소크라테스를 법률 실질자라고 만들었던 이러한 불온한 강구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읽어봤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연법주의자입니다. 변론은 말씀드린 대로 준 역사적 문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리톤의 전반부에서 정의의 원칙으로 오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한번 자연법의 제3 원칙으로서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위해금지 원칙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연법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갑자기 계약론적 입장에서 법률실준주의자가 된다고요. 변론과 크리톤이 양립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크리톤이라는 대학편 자체 내에서도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전반부는 자연법주의자인데 후반부는 법률실준주의자로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성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보지 않고 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을 일관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변론이나 크리톤에서도 자신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탈옥을 하지 않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걸까요? 그 이유는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법살인이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아테네의 법정이 타락했고 그 재판관들이 거대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소극적 복종인 이상 불복종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법률 실주의주의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토당토한 얘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아버지의 절도, 살인, 고발해야 될까, 숨겨줘야 될까? 우리의 고민이 예전에 논어에도 나오지만 논어에서 석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훔쳤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아들이죠. 공자가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정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주는 걸 정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우티프론에 보면 소크라테스하고 에우티프론이 바실레이아 이 관아에서 만나는데 에우티프론이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발하고 나오다가 만나요. 무슨 일로 여기 왔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용직 노동자를 직접 죽인 건 아닌데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어가지고 그 살인죄 때문에 아버지 고발하고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 경건한 행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아비투스 멘탈리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버지가 절도를 살인을 저건 범죄 행위죠. 고발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형법 151조에는요 범위 능력과 친족 간의 특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도 그러고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절도를 하거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자식이 숨겨져도 가족이 숨겨져도 처벌 안 합니다. 네. 헌법에서는 가족이 근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이니까 친족 간의 특례가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공공질서를 바로 잡아야지,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철륜이라고 해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어디냐면 국가보안법의 제10조에 보면 불구치죄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유지하는 대표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역사 박물관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불구치죄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안다 그러면 그건 뭐 친족관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을 알면 불고지하면 처벌을 받는데 이렇게 나오죠.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그러는데, 면제한다 그러면 형법하고 일관성이 있죠. 감경한다고 하면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거죠. 국가보안법은 가족보다 국가가 우선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1948년 12월 이후로 이런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에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천년으로 매겨진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은 갈등이 있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이런 심성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거죠. 그럴 듯합니다. 헌법도 불일치가 되니까 헌법의 영토 조항에 보면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대요. 북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국가 가치. 우리나라의 영토를 부담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토 조항입니다. 근데 4조의 통일 조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조 영토조항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 즉 국가가 아닌 거예요. 1991년도에 남북한 동시유엔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4조에서는 그렇게 3조에서는 얘기하고 4조에서는 평화통일의 상대 하나의 국가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 내에서도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에서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주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국제사회 질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세계 유엔위원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탄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그 유용한 정권의 수단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시간이 5분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어떠실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워낙 많이.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산티아고 이병이라고 하는 그 해병이 코드 레드라고 하는 일종의 얼차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혹행위입니다. 코드 레드를 당해가지고 불의한 죽음을 이제 겪게 됩니다. 사고사를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진실규명 과정인 거죠. 탐 크루즈가 여기서 변호사로 나오고 이 어퓨군맨을 본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꿈꿨습니다. 멋지거든요. 왜 우리는 현실에서 안 되는 거 영화 보고 만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통쾌상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기도 한데 결국에 이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 코드레드를 누가 명령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타나모 부대에서 잭 니콜슨이 제석대령으로 나오는데 이 코드레드가 가혹행위로서 공식적으로 불법행위인데 이것을 누군가 명령을 했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 그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 병사 2명이 억울하게 지금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온 거거든요. 누가 코드레드를 명령했느냐? 제석대령이 명령했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가혹행위 중에 산티아고 이병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 두 병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엄청난 이 변호팀에 그래서 이들이 A Few Good Men이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인데 미 해병대를 얘기하면서도 정말 소수정의 변호인단이죠. 이들이 이걸 밝혀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나듯이 정말 제석대령은 국가와 신조와 명예를 그렇게 강조하는 해병대 아주 그 야전 사령관으로서 결국 그 조직의 윤리가 기만과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필수 시적이라고 제가 해본 부분이 아주 압권인데 정말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도 최수군 상병의 순직 사건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과연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항명을 한 걸까요? 아니면 불의한 명령에 불복한 의인일까요? 정말 집단 항명 수객죄라고 하는 일종의 명령 불복종으로 주장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과연 그런 걸까요?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경로에 의한 회수를 거부한 불법적인 부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안티고네의 정신,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의인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 법원하고 연결돼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너무 눈에 안타깝고 참 괴로운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예회복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도한 주법 정신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소크라테스의 독배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원자보다 깨기 힘든 이 편견을 이 거짓된 기만의 이데올로기를 타파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건도 있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 소크라테스의 복선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온 세상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화가 깃드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